1번이면은 동시통역이 이제 한국어로 들리고 2번이면은 영어로 들린다고 하니까 편한 언어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거나 여기 토론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계속 영어로 또 동시통역을 해주시니까 영어로 들으시는 게 좀 편하신 분들은 2번을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패트릭이 또 얘기할 때 한국어로 들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1번으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토론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먼저 민세롬 대표님이 먼저 성북에서의 어떤 지역 공공극장의 어떤 그런 민관 협력 운영 모델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들을 아마 좀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청년단에서 연출 대표를 맡고 있는 민세롬이라고 합니다. 극단 청년단은 지금 올해로 이제 만 9년 차를 맞는 좀 다른 극단관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배우가 없이 스태프들만 8명으로 구성된 스텝 프로덕션이고요. 연출, 드라마터그, 무대 디자이너, 음향 사운드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조명, 영상 등등의 스텝과 디자이너로 구성된 프로덕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극단 청년단의 어떤 그런 활동들과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 지금 이 극장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눌 건데요. 먼저 이렇게 지금 다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지금 이렇게 기재된 토론문 45페이지의 내용들 그냥 좀 따라가면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눈으로 좀 읽으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같이 여기 앉아 있는 극장은 지금 30여 년 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첫 문장 자체는 저희가 좀 사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성북문화재단과 이쪽 극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들이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 얘기로 들어보자면 약 30-40년 전 성북구 지역의 배수시설로 가능했던 공간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스크린 뒤쪽에 좀 커다란 원형 구조물이 있는데 아마 이쪽 성북구 지역에 이제 물을 내보내는 큰 어떤 물탱크 같은 것로 기능했던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어떤 그런 장소로 운영되다가 90년대 후반 아마 9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활인소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연계에 소개가 됩니다. 이후에 성북구 자산이었던 이 공간이 또 2000년대 중반에는 아리랑 소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또 명칭이 변경돼서 한국예술종합학교나 서울연극협회 등의 기관들의 위탁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성북구 출연기관인 성북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극장은 활인 소극장 시절에 중견 연출가들이나 중견 연극단체들의 데뷔 무대, 정기 공연 발표, 워크숍 장소로도 활용됐고요.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위탁 운영 시기에는 졸업생들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대학로에서 본인 단체들의 공연들을 선보이기 이전 단계, 그러니까 공연 직전에 어떤 프리프로덕션들의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 리딩 공연이라든지 쇼케이스들을 많이 선보였던 장소였고요. 현재 대학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연출가들의 지금 또 오픈런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연들의 초기 형태의 공연들이 이곳에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로에 이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나 많이 공연들이 올라갔던 2000년대 중반 시기에 대학로라는 지역, 그러니까 종로구라는 지역을 좀 벗어나서 자신들의 경향을 또 독특하게 소개하려고 했던 전문 연극 단체들의 신작 공연 발표 장소로도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성북문화재단으로 위탁 운영 주체가 바뀐 후에 이 극장은 미아리 고개 예술극장이라고 아마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미아리 고개 예술극장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이후에 이제 지역 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대관 프로그램으로 극장이 운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그 이후의 시기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그 이후에 극장의 가동률이 아니라 가동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한 민간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쪽 지역에 조성이 되었고 2015년도에 들어서 민간 네트워크와 극장의 운영과 활용에
직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2, 3년 전 얘기라 굉장히 그 짧은 시기 안에 좀 만들어진 그런 인식, 저희가 주고받았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하정우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공유 성북 원탁 회의에 독립적인 빼야 되겠다. 영어로 같이 들으면서 하고 있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왜 이렇게 헷갈리나 했더니 그래서 저기 이쪽 이 극장의 운영 모델을 모색하는 고민은 2015년도에 어떤 독립적인 소모임 형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하정우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공유성북 원탁 회의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의 소모임이 출발점이었고요. 당시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제 고정 기간 동안 연속 낭독극이나 지역 축제 공동 기획, 지역 주민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이제 처음 이런 논의들을 시작하던 2015년 하반기에 공동 기획의 형태로 발표하면서 극장의 재개관을 알렸습니다. 그때 극장 재개관 슬로건이 아마 그 여기 앉아 계신 성북문화재단 유희정 주임님께서 지어주신 잘 부탁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역에 그다음에 공연 예술인들에게 좀 이 극장의 어떤 뭐랄까요 그 돌아온 새로운 형태를 잘 부탁해라는 인사로 선보였던 프로그램이었고요. 이 당시 극장 운영 프로그램을 논의하던 소모임 인원은 여기서 말씀드린 인원들은 전부 다 민간이 아니고 민간과 재단의 행정부서 인원들이 같이 결합된 형태의 모임이었는데요. 2016년 상반기에는 10명 남짓되는 인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축소에 대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은데 그걸 얘기하려면 지금 1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흐름상 지금 이렇게 축소되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지역문화재단의 행정 담당 부서와 함께 극장의 운영 방식이나 방향 등을 논의하는 2차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해당 소모임 그룹은 극장 그 공연장의 운영과 협력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립적인 조직 활동과 독립적인 목표 수립을 위해 민간 협동조합을 조직합니다. 이 민간 협동조합은 이 구성원과 지역문화재단 담당 부서와의 공동 업무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초기의 협력 작업들은 많은 공연장들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과 지향의 축제나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고 극장의 전문 소공연장으로서의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저는 극단 청년단 대표로 올해 지금 이 극장에서 서울문화재단에서 매칭시켜준 공연장 상주단체 프로그램도 그래서 신작과 그다음에 지역에서 공공 프로그램을 이제 선보여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안에 있는데요.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상주단체 사업을 운영하는 극단 대표로서 이 극장의 가동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그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극장이 얼마나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가동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지금 이곳에서 지난하게 그러니까 이 극장의 어떤 운영이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건 가동률이라기보다 그 가동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극장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목표 중에 첫 번째는 극장이 온전한 극장으로 좀 기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로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많은 소공연장을 보유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제 저같이 이제 뭐 10년 채 안 된 젊은 작업자든 아니면 20, 30년을 작업해 본 사람들이든 모두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은 사실은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낙후하고 여러 가지 안전 요소, 그러니까 위험 요소들의 방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관객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나 창작자들을 만나는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그 여러 가지 좀 현상들이 저희로 하여금 좀 현장에서 창작자인 저희가 생각했던 좀 극장의 허상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실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의 허상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곳에 모인 어쨌든 민간 창작자들이 재단과 했던 첫 번째 협력은 극장 자체가 수백 개의 극장이 아니라 단 하나의 극장이 있더라도 그 극장이 제대로 된 시설로 기능하는 것.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공공시설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과제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배전판을 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든지 문화재단 시설부서와 이제 같이 협업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수리하고 점검한다든지 또 그런 기술 작업들이 그런 점검 작업들이 이 극장의 일상의 어떤 매뉴얼이나 루틴이 되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당장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재단 내부의 시설부서나 또 여러 행정부서들이 또 같이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협력기관들하고의 또 여러 가지 협조 업무들을 또 진행을 해왔었고요. 두 번째 목표는 단기성 기획 프로그램보다 지속 가능한 형태의 현장에 절실하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내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MAP라고 하는 창작 플랫폼 프로그램은 지금 그런 일원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보다는 지금 한국의 창작자들이 뭐랄까요, 그 정부 지원금의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높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공연이라든지 우리가 만들게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시겠지만 발표에 해당되는 제작비는 책정이 돼 있지만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전 제작 단계에 대한 그런 어떤 개발 비용은 지금 현재 현행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창작 영역에 있어가지고 사각지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많은 그러니까 어떤 공연, 연극, 무용 뭐 이런 부분에서의 그 공연 지원금의 항목이 아시겠지만 30년 전에 예를 들자면 아르코 대극장에서 올라갔던 한 합창단 공연의 그냥 출연료, 재료비 항목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공연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 자체는 점점 과학적으로 분화하고 있고 저에게 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사실 그런 그런 준비 단계에 대한 필요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들이 아직 공연 현장이나 그다음에 지원기관에서 그런 인식들이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 극장이 그런 사각지대에 뭐랄까요, 좀 그런 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맵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장 문을 열어주고 나는 1차원적인 대관 사업을 벗어나서 극장이 능동적으로 극장 사용단체들을 공부하고 공연 단체들이 극장에서 제작 단계의 밀도로 제작 이전 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극장이 역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저는 좀 빠르게 지금 아마 지금 토론자들이 10분씩 시간이 할당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한 형태로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성북문화재단과 마을담화극장 협동조합이라는 그 두 개의 주체가 지금 이 극장을 협력 운영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금 이제 MOU를 맺고 진행하고 있는 4가지 과제는 지역문화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극장의 상주 인력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 상주 인력의 업무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것, 그리고 연차별로 극장의 뭐 시즌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것, 그리고 주차별 운영 회의를 통해서 극장이 그냥 문을 열고 닫아주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 구조라든지 발전 구조, 그런 어떤 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테이블 위에 꺼내놓을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위한 개선 업무를 상호 협조하기로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극장이 뭐 다리 밑에 있고, 그리고 꽤 지금 20년 넘게 운영되어 왔던 공간이지만 아직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공연 전문인들도 많이 모르는 극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관계망 확장을 위한 공동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 이런 4가지 과제를 지금 업무 협약을 통해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짧게 지금 이 극장의 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극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저희가 어떤 공간의 가능성들을 얘기할 때
좀 어떤 큰 행사나 이벤트나 어떤 쇼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지금 성북문화재단과 마을다문극장 협동조합은 좀 어렵게 그것이 가시적으로 외부에 보여지는 성과보다는 안에서 일단은 이 안에서 좀 건강한 일터 이 극장 자체가 건강한 하나의 일터가 되는 것, 이 안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 인력들이나 기획 인력들이 일단 월급을 받고 극장의 문을 열든 문을 닫든 항상 관객이나 들어온 창작진에게 준비가 될 수 있는 극장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첫 번째 단계로 올해 성북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이 극장에는 3명의 인력을 지금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인력들의 업무를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이유는 사실 작은 소공연장들에서 이런 식의 인력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부분의 중형 극장이나 대공연장들, 그다음에 기업 극장들이나 기관 극장들에서는 굉장히 분화된 형태로 여러 극장들의 인력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렇게 작은 객석수의 작은 공연장에서 좀 굉장히 소수의 관객과 그다음에 소수의 창작진을 만나기 위해서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밀도 있는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표를 보시면 공연 전후에 이제 이들의 업무들입니다. 극장 매니저, 기술 감독, 무대 감독이라는 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이 공간을 지금 관리, 운영,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업무를 그냥 하나로 좀 통칭하자면 소통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소공연장, 300석 이하의 소공연장들은 그 관객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나 창작진들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좀 굉장히 밀도 있고 섬세한 어떤 업무를 진행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극장 매니저가 하고 있는 업무는, 지금 미아리고기 예술극장 극장 매니저가 하고 있는 업무는 공연 전후의 극장 프로그램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처음 이 극장의 홈페이지와 SNS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매표소와 로비 하우스, 비록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매표소에서부터 여기 객석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동선들과 그런 공간들의 홍보물을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극장에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 그러니까 주로 공연장들의 공연, 예를 들면 뭐 대학로에 많은 소공연장에도 극장장이라든지 극단 대표나 배우가 직접 공연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안에서 극단 단원이 직접 공연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사실 어떤 업무 매뉴얼이랄까요,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의 어떤 매뉴얼들이 정리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지금 이 미아리고기 예술극장의 극장 매니저는 그 공연장 근무 인력들과 근무 일정, 세부 작업 스케줄표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일반 대관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대관 단체와 사전에 그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올지, 그 프로그램들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올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가 단순히 여기서 공연을 올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작 단계가 필요한 프로덕션의 경우 그런 것들과 관련된 기획 홍보 파트를 따로 별도로 주재하고 있습니다. 극장의 기술 감독은 비록 작은 공연장이긴 하지만 이 공연장에 있는 전문 장비들, 조명기, 음향기, 그다음에 기타 무대 기자재들을 점검하고 개보수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 공연장을 들어온 전문 창작진이 이런 기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매뉴얼과 작업 수칙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극장 매니저가 기획적인 단계에서 창작진과의 어떤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면 이 기술 감독은 공연 단체에게 극장의 기술 도면, 장비 리스트, 그다음에 기술 회의를 위한 양식 등 기술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창작 단체가 들어왔을 때 진행해야 되는 기술 상황들을 소통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연장 정비 기간 내에 기술 운영실 등의 개보수 작업들을 책임지고 있고요. 극장의 무대 감독은 공연장의 기본 작업 수칙을 업데이트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관객을 만나기 전까지 들어온 창작진이 이 극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우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배우나 스태프들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소통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연 중에 이제 기획기술 지원 업무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씀드린 인력들, 이정미 극장 매니저, 노명준 기술감독, 정명무 무대감독, 그리고 마을다문극장 협동조합 측에서 제가 협력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10분이, 지금 15분이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민간 형태로 운영되던 소공연장들에서 좀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한 형태로 이 운영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지금 이 극장의 또 공동 운영의 역할을 맡고 있는 저희 조합이 그 외에도 이 지역에서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하는 일, 그다음에 이 극장이 조금 더 알려지도록 저희가 하는 일, 그다음에 이쪽 지역 안에 연극인들이 연극인들의 작업에 대해서 그 홈페이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좀 출판하는 일들까지 뭐 내년도나 내후년도의 목표로 좀 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다 담기진 않았지만 지난 한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 극장 안에 지금 천장과 바닥과 지금 앉아 계시는 좌석과 이 보이지 않는 뒤에 공간들, 들어오는 입구 앞에 그 비치되어 있는 공간들, 모든 곳들이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의 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어쩌면은 이런 예술 생태계가 지역에서 발전되고 있는 모습과 좀 닮아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민세롬 연출을 따라서 지금 동시통역을 영어로 들어보는데 정말 힘들군요. 네, 다음으로 박지선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예술 프로듀서고요. 3.15 창곡장 운영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을 때 민간 지금 성북에서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들었었던 이야기가 민간의 협치 구조라든가 공간을 이제 협력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 공공이 정말 더 이상 확대될 수 없을 정도로 확대가 됐었고 민간의 영역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공공이 아니라 이제 민간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고 그 길이 이제 민간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프로듀서로서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듀서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협력 구조를 가지고 어떤 그런 역량들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에서 작년 12월부터 그 프로듀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프로듀서들이 매달 모이고요. 한 곳에서 모이지 않고 항상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올해 요번 달에는 저희가 그 신촌으로 가요. 그래서 신촌의 지역을 좀 같이 보자라고 해서 가고 지난달에는 홍천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광주를 다녀왔고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계속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철원에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서울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지역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의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서울 외의 어떤 다른 지역들은 활동가도 없고 문화 기획자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그런 그 운영들을 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1년 동안은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계속 매달 한 번씩 모이면서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해나가고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지역과 어떤 관계 맺기 그러니까 프로듀서들로서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서 성북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기획자가 계시면 저희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도 한번 또 성북에 와서 이야기를 좀 같이 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역이라고 하면 저도 이전에는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춘천을 내려가서 한 8년 정도 축제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사실 지역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었고 다시 서울에 와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국제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또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았었던 그런 아시아 지역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역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범위 내에서 계속 확장되어져서 뭐 성북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또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확장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역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저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사실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좀 재미난 사례
어떻게 보면 또 평범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대만의 사례와 그다음에 나폴리 이탈리아의 나폴리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제가 2015년에 저희가 아시아 리서치를 또 프로듀서들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리서치를 가서 대만을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례인데요. 그 Thinkers Theater,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자를 풀어놓으니까 사극장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는데 생각하는 극장입니다. 그래서 Thinkers Theater라고 하는 극장인데 이게 대만 타이페이의 다다오청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마 타이페이를 여행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그 대만에서 가장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00년 전에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이 되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침체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래시장이 중심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발전이 좀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공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1920년대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20년대 뭐 중국 남부의 푸젠 양식이라든가 서양의 바로크 양식이라든가 일본의 근대 건물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있는 곳이고 언제부턴가 이제 젊은 창작자들이 대만의 젊은 창작자들이 이제 서울도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빈 공간들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다다오청이라고 하는 공간, 다다오청이라는 지역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빈 건물이 이제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만의 사극장도 2013년에 이곳에 처음으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극장이라고 해서 뭐 정말 그럴듯한 지금 여기와 같은 이런 극장이 아니라요. 굉장히 작은 그냥 공간이에요. 작은 연습실 같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약간 복층 구조로 그 건물의 제일 꼭대기에다 이제 만들어서 한 20평 정도 되는 이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공간을 연극, 미술, 영상, 영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6명이 모여서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고 그들은 이곳을 극장이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그 극장이 아니라 이곳은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 공간을 이제 명명하고 블랙박스 시어터가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고 무엇이든 가능한 공간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뭐 연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시, 토크, 공연, 영화, 상영, 요가 뭐 그런 강좌까지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 공간을 이들이 운영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가장 주요한 이슈는 젊은 세대를 위한 창작 인큐베이팅을 위한 리허설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 대만이 지금은 뭐 국립극장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새롭게 문을 열고 있어 사실 극장이 많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그 극장이 뭐 한국처럼 또 서울처럼 이렇게 많이 있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의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립극장 하나 있었던 게 유일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런 작은 극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이 됐을 때 그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카페라든가 음악 공간, 갤러리 등을 운영하는 다른 예술가들, 그다음에 지역민들과의 이제 관계를 이제 만들고요.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을 만들어서 이제 극장 밖으로 조금씩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들이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그 상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주하거나 가게를 갖고 계시거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연령이 높으실 거라고 아마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이주한 예술가들은 당연히 다 30대 젊은 예술가들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세대의 경계를 좀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보면 어떻게 세대의 경계를 넘고 현재 이웃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이 공간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지역의 공간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축제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2015년 10월에 처음
다다오청 국제예술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제예술제가 딱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갔었어요. 국제예술제가 딱 열린 바로 직후구나. 예, 그때 갔었는데 굉장히 재미난 게 이 다다오청에 보면 할아버지가 100년 전에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주하셔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의 치과 의사였었던 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손주가 그 건물을 이제 갖게 되면서 그거를 문화 공간으로 바꾸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카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공간이 거의 처음에는 50개가 넘는 공간들로 이제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들이 먼저 중심이 돼서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축제의 주제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세대의 경계를 넘고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1920년대의 다다오청의 어떤 그런 활력을 좀 다시 되살려보자.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1920년대를 다시 되돌아보자는 어떤 그런 정신을 중심으로 두고 이제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제는 아까 핑커스 시어터 사극장하고 카페, 공원, 거리 등 다다오청 지역 일대에서 그 다양한 장르와 뭐 전시, 워크숍, 퍼레이드, 강연 등을 한 달 정도 38개 예술단체가 25개의 공간에서 100여 개의 이벤트를 벌이는 그런 꽤 큰 축제를 2015년에 처음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 축제는 2015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는 민간이에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쪽에 이제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에서 이 축제에 이제 지원해주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축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는 사극장 그다음에 서점 1920에서 1920년대부터 있었던 서점의 자리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팀들이 같이 공동으로 기획 운영을 하면서 이 축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들을 직접 만났었을 때 사실 이들이 돈이 있거나 막 굉장히 많은 축제를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막 돈이 있거나 뭔가 엄청나게 큰 포부가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큰 형태의 축제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여기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숙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밖으로 나갔더니 누가 이 밖에 있더라. 밖에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고 여기에 물건을 사러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그들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인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젊은 세대들, 젊은 예술가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을 그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 갖는 축제인데요. 나폴리의 알토 페스트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축제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특정 거대한 광장 중심에서 벌어지는 스펙타클의 이벤트 형태의 축제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새로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제일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친한 예술가들이 알토 페스트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이제 해외 친구들인데 가서 했고 지난 여름에 우연하게 이제 만나서 이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찾아봐서 가져왔는데요. 알토 페스트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도시 실험실이라고 이제 지칭을 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7월 4일에서 8월 8일까지 5일간 열린 축제인데요. 이 축제의 독특함은 축제가 시민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열리는 방식을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술가들을 초청을 해서 예술가들이 그 시민들의 집에 거주합니다. 시민들의 집에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길게는 4주까지도 거주를 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그곳에서 창작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도 그곳에서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홈스테이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홈스테이를 좀 넘는 거죠. 그냥 거기서 먹고 자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 자체가 시민의 그런 공간 자체가 그냥 창작자의 창작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축제를 그 알토 페스트에서는 자신들의 축제를 실험적 사회성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영어로 Experimental Sociality Project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는데. 공적 공간하고 사적 공간의 경계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지역 내 비소유권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알토 페스트라고 하는 축제가 가장 기본으로 두고 있는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 철학이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 로베르토 에스포지토의 immunity라고 하는 개념에서 오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이 로베르토 에스포지토의 철학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이제 또 굉장히 멋있는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린 공동체, 그러니까 해방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라틴어에서 커뮤니티에서 그 뮤너스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 자체가 되갚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donate라고 하는 기부하다는 사실은 내가 받아서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있는 이 단어에서는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되갚아야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받은 것을 계속 돌려줘야 하는 그런 관계로서 모두가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유를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소유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비소유권의 공간을 만드는 그런 지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축제의 가장 큰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에게 가장 큰 소유는 예술 작품이잖아요. 예술 작품이고 예술 작업. 그것이 누군가의 시민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서 재창작되고 영향을 받고 바뀌면서 이 예술 작품 자체의 소유가 무력화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그 다음에 뭐 나의 그 지하실, 그다음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뭐 어떤 가게, 이런 공간에 예술가가 들어와서 그 공간 안에서 창작을 자유롭게 함으로 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브제와 어떤 공간들을 굉장히 비소유화되어지는 그런 성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실제로 이 시민들의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축제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가능할까? 이런 방식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첫 해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정신을, 또 이런 철학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을 비소유화하는, 내 것을 소유화로 완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어떤 시민들의 설득을 하고 그들이 먼저 참여를 했을 때 너무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사회를 보는, 예술을 보는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각들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그 다음 해부터는 너무 많은 시민들이 신청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유럽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축제가 나폴리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로 또 다른 도시에서도 이제 좀 확장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제 안에서 이 축제 감독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제 이 축제 예술 감독이 축제 활동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낯설고 야만적인 예술의 힘으로 도시를 감염시키며 가로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술이 어떤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공동체와 만나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만날 때 왜 만나는 것인가, 어떤 예술이 왜 시민들을 만나야 하고 만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철학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 나폴리의 알토 페스트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성북
모르겠어요. 대도시의 큰 어떤 그 축제 안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폴리도 사실은 도시잖아요. 아주 뭐 시골은 아니니까. 근데 뭔가 이런 조금은 작은 규모의 지역에서 어떻게 그 지역민과 시민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어떤 방법들, 그다음에 그 새로운 방향성들을 좀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그냥 너무 우리가 쉽게 얘기하거든요. 시민을 참여시켜야 된다. 시민이 예술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생활예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근데 이것이 다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근원적이고 조금 더 그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시민이, 왜 지역민과 만나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예술가가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시민이 왜 예술가가 돼야 될까? 예술은 과연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좀 회피하고 대답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사례 2가지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특히 나폴리의 알토 페스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그 마포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유지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소유욕을 무너뜨린다라는 게 한국에서는 쉽지는 않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조금 비슷한 거를 성북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성북동 쪽에서 전시를 그 팝업 레지던시 개념으로 만화방, 그다음에 식당, 테라스,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복합 공간, 그다음에 방식고 대술원 뭐 그런 안에 무슨 공간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작가들이 한 달 좀 넘게 거주하면서 작업을 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뭐 전시나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내는 약간 작업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은 그 공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리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공간이, 그러면 주민들이나 예술가들이나 그 식당, 그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이게 접점들이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자본이 이렇게 거의 뭐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어쩌면 예술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최윤우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소극장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 그 웹진 연극인의 비상근 편집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그 발제문을 간단하게 스킵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역 창조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서 공공장의 역할이라는 주제어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지역 거점으로서의 공공극장이라는 이슈는 사실은 어제 오늘 나왔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공공성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요. 그러니까 하장호 위원장께서 발제 중에 최근에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를 한번 짚어주셨었는데, 저도 그 예술 정책의 공간을 세우다라는 그 타이틀 안에는 2017년 1월에 발표된 공연예술 시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민간과 공공을 포함해서 우리 전국에 992개의 공연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기준의 집계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다시 제가 2007년도에 발표됐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니 그때는 637개의 공연시설이 있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공연예술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이렇게 집계해보자 라고 했던 게 2005년이에요. 근데 2006년 자료는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더니 그 자료 안에 어떤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었냐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 230개 정도의 극장이 갑작스럽게 증가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데이터로 단순하게 좀 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현재 992개의 공연시설 중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증가된 공연 시설이 687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1970년대 후반이 민간 소극장을 비롯해서 계속 공연들의 그 소극장 운동을 시작으로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간주해 보면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그렇게 많은 극장의 변화들이 있지 않았었던 것 같고 200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공공을 비롯한 민간 극장이 같이 이렇게 건립했던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잠깐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정책적으로는 사회 구조적으로는 1998년에 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면서 지방자치제별로 극장들을 이제 좀 이렇게 좀 시설 좋은 극장들을 지어서 지역에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공연을 볼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만들자라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좀 가속화시켰던 것이 2004년에 도입된 주 5일 근무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미아리고개 예술극장도 1998년에 개관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가 흔히 조금 익히 알고 있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이러한 극장들의 개관 연도가 다 2003년입니다. 그래서 98년도 200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극장 건립에 대한 것을 밀기 시작하면서 가시적으로 건립이 완공된 것이 2003년, 4년, 5년 사이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극장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때부터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2003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최근까지 그 문화에 대한 가장 큰 정책 목표 중에 하나는 지방 간 격차를 해소하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예술을 확산하자.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을 만들자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들에 있는 극장들이 거점 공간으로서 기능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극장들은 많이 이렇게 건립이 됐는데 그러면 2018년 현재 극장들은 과연 지역에 있는 공공극장들은 거점 지역의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되고 있는가? 라고 돌이켜보니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이유를 그냥 이것도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하실 텐데요. 그냥 크게 세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첫째는 지역과의 연계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그 공간을 세울 때 사실은 그 공간에 맞는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 맞는 그 공간이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부재했던 거죠. 앞서 박지선 PD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사극장이나 그 나폴리에 있는 극장의 경우는 아마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뭔가 좀 다른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요. 정작 거기서 그 극장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활동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10년 동안 공연장만 짓다 보니 그 공연장은 어떠한 역할들을 했냐면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문예회관을 비롯한 공공극장들은 서울에서 있는 공연들이 초청되는 형태로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연이라는 행위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그 극장은 물리적으로서의 공연장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 같다는 점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의 가장 큰 두 번째 이유는 문화예술 향후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는 있었는데 그 향유가 마치 LG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대학로 또는 세종문화회관 등 이런 데서 했던 어떤 좀 재밌고 유명한 공연들을 우리 그 경기도에 어디 있는 우리 주민들이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지 않고 그 공연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문화예술 향유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공연들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보다는 공연장에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유명 공연을 초청해 오는 것으로 프로그램들을 대체하는 형태로 공연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은 그 공연장을 찾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 현재까지 좀 유효하게 좀 해봐야 되는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연장을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공간을 매개로 창작 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공간들을 찾는 사람들, 그곳에 활동하고자 하는 창작 주체들과에 대한 협업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그래서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이 그런 모델로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많은 공간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랬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는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공공극장은 공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실 무기와 방패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객관성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공공이니까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공연장의 운영 방향성과 또 새로운 기회들을 마련해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실현에 딱 도달을 하면, 실천의 과정으로 도달을 하면 객관적인 것들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공극장이 차별력과 변별력을 가지려면 일정 정도는 객관성을 버리고 주관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단언컨대 공공극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창작 활동을 어떻게 돕는가에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대관극장으로 이 공연장이 대관극장으로 운영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 공간이 창작 공간으로 간주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매 순간순간마다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만 창작 공간으로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자연스럽게 지역과의 연관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창작 활동을 하는 많은 창작 단체들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창작 활동의 근거와 그 방식과 고민의 그 방점들이 그 아주 먼 예술적인 담론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누구와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창작 활동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활동들이 이 공공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이 극장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공공극장에게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획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일정 정도의 성과들을 낼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을 발표하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그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관계성이 있어야만 사실은 그 공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발휘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아리고개 예술극장도 이제 3년 정도의 활동성 안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유의미성을 찾잖아요. 그런데 아까 농담처럼 민소매문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파트에 이제 전단지를 이제 처음으로 공연을 하면서 드리게 됐고 또 어떤 최근의 활동들을 보면서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주민들이 있고 일정적으로 되게 바람직한 현상은 맞습니다. 다만 이 3년의 짧은 기간으로 만들어진 어떤 토대가 갑자기 확산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 그러면 이 3년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더 있어지려면 우리가 이 공간을 가지고 이 활동들을 가지고 확산하는 방식을 너무 짧게 생각하지 않는 인내를 공공극장이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거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의 창작 방식에서는
예술가들이 나의 담론과 나의 예술적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관객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와 공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그 창작들이 많이 그 창작 그 형식의 방식들이 진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앞으로의 창작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랬을 때는 민간극장의 열악한 환경들보다는 공공극장이 그 역할들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800석 무슨 1000석 이런 대규모의 극장이 아닌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는 극장은 그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창작활동의 거점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사실은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공공극장의 역할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공연장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놀랐고, 사실은 이미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나 여러 사례들이 이런 공연장들이 결코 성공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욕망들이 거기서 만나면서 공연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아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재앙으로 다가올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고민이고, 어쨌든 공공극장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마 많이 고민해 오신 부분들을 좀 많이 풀어주신 것 같고, 굉장히 좀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좀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제 플로어에 발표하신 패트릭 선생님과 하장훈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분 이렇게 토론을 하셨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이 안에서 먼저 발표하신 분들하고 토론자분들끼리 상호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좀 질문을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냥 같이 할까요? 그러시죠, 뭐.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편하게 질문을 그냥 자유롭게 던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목해서 하셔도 되고요. 네. 마이크 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패트릭 가브리지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아시아권밖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이나 아메리카 이쪽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관객 개발 혹은 예술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술 교육이 어느 정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한국에서는 젠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탈대학로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극단을 공공 운영을 하고 있는데 떨리네요. 저희는 대학로가 너무 비싸서 강북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강북도 이제 좀 너무 비싸서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한창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그런 게 운영이 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Okay, those are two very big questions. I think in terms of arts education, there's some arts education that's going on at the school level for audience. So we'll talk about audiences first. So art education for audiences, there is some basic education programs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nd in high school level. Sadly, whenever we are in hard economic times, those are the first things that tend to get cut, is education for the arts. But I think there are many private foundations that are working on making up where there are government shortfalls. But it could be much stronger, I think. But there is some involvement, and there are a lot of companies that do touring of theater productions to schools. We try to get schools to go to different field trips to museums and things like that. I don't know enough about what the arts education is here to compare.
In terms for education for artists, to become artists, I think for young people, there is some of that done in the schools, and then there's a lot on the private side. So if people are interested in theater, they might join up for a youth theater group, or music, they might join a youth symphony, some of which might be funded by a town, and maybe a recreation department in that town. So that there's some things like that. And then at the college level, there's a lots of arts education possibilities. So people can go to a university or college that specializes in the arts. There are several in Boston. Emerson College is one that trains a lot of actors as well as film people. And so there's a lot of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and quite a few arts programs. Boston has a lot of them, including some for music. So Berklee School of Music and Boston Conservatory merged, and they're very well known. So there's training. I think we all wish that there was more at the elementary level so that people had a better background for becoming audiences and were more encouraged. In terms of gentrification in artists, I think that is very much a big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in big cities. It's definitely a problem in Boston. What we'll often find is a neighborhood is maybe a little run down and affordable, so artists move there because they don't have much money, and then because what they bring with them is a spirit of innovation and sharing and excitement, that's very good. And for a little while it stays affordable, and then all of a sudden people realize, wow, I like this community that's been built, and they all want to move there. Now it's too expensive, and the artists get forced out. That definitely is happening. I think it sounds like somewhat in some book there are some artist housing that has been formed, and that's definitely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government has to step in and help. Artist housing stabilization cannot very effectively happen without some sort of government funding. We have some like old factories in Boston that have been turned into loft spaces and like special big apartments. So those were good for artists to be studios, but they're also popular for other people to move to. So some buildings have been through foundation support and city support designated to be for artists. When that happens, then the artists can stay. But without that, they're often forced away. So yes, it's very much a problem where we are. 네, 잘 들었습니다. 어디 가나 예술가가 문제군요. 또 다른 질문. 네. 홍서인 선생님. 저기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2006년도인가요? 여기 그때는 뭐죠? 아리랑 예술극장이었을 때 여기서 공연을 봤어요. 저는 그냥 뭐가 붙어 있는 걸 보고 버스에 내려서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공연을 그다음에 이제 표를 사서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성북구에 극장이 이제 생겼다는 거고, 성북구에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대학교에 그 극장이 있어서 지역민을 위해서 가끔씩 공연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이 안에 극장이, 여기가 원래 무대가 여기 안에 둥근 그 원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도 매료됐었고, 근데 제가 하나 말씀을, 이 극장은 저는 그대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이 제목이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의 미래잖아요. 근데 지역 기반한 창조 환경 조성과 생태계의 미래라고 하는데, 지금 여지껏 얘기했던 것이 지역에 들어간 예술가는 지역 기반으로 보는데, 왜 지역이 갖고 있는, 성북구가 갖고 있는 그 풍부한 그 문화 자산, 유산 이런 거 한 번도 언급이 된 것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는 사실은 우리 여기 길 건너편 쪽에 서라벌 예술대학이 있었어요. 서라벌 예술대학이 1953년도에 후암동에 생겨서 화재가 나서 1954년도에 지금 여기 동부 센트레빌 자리에 와가지고서 여기 맨 처음에 서라벌 예술대학이 문예창작과하고 연극영화과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용과가 생기고, 서라벌 예대가 거기가 그다음에 사진과도 있고 국악과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중대가 공연예술이나 미술 쪽이 그렇게 된 것이 서라벌 예술대학교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라벌 예대 시절이 성북구의 굉장한 이 지역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장소가 사실은
그런 뭐 매뉴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북구는 지금 서라벌 예대 말고도 그다음에 문화원이 그동안 스토리 발굴을 많이 했잖아요. 성북구의 인물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마을 극장 극장 이름이 뭐였었죠? 마을 조합이 거기서 시스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 같은 것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은 서라벌대학교를 가지고 서울시 미래유산 그거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꼭 서라벌대가 아니래도 지역에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컨텐츠를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그거를 이 장소에서 활용을 해서 정말 로컬리티를 갖는 그런 그게 뭐 연극이 됐든지 낭독이 됐든지 전시가 된 이 공간이 활용이 되게끔 그렇게 문화재단에서 그거를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하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성북의 이제 과거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들을 좀 동시대에 어떻게 좀 이거를 좀 잘 미래 유산으로 이렇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눠주셨고, 이거는 뭐 지역의 성북문화원이나 성북문화재단 혹은 뭐 민간의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좀 노력을 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계단 공동대표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패트릭 가브리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까 이제 작품을 만들 때 5,000불에서 8,000불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걸 책을 만들어서 그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좀 간단한 질문인데, 그렇게 해서 공연을 올리고 나서 그 공연의 수입이 생겨서 다음 공연에 이렇게 얹힌다고 해야 되나? 다음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이 모이는 겁니까? 아니면은 매번 그렇게 공연을 만들 때마다 뭐 그런 수입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는 활동을 해서 작품을 만드시는지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책을 만드는 거였어요? 아, 공연을 올리는 건 아니었고요. Right. 예. 아니면 이제 극도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은 극으로 질문을 다시, 그러면 극을 만들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며 그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지원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그게 후원이나 기금으로 통해서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Right. So where does the budget for a play come from is a very good question, and it depends a lot, as it probably does here, at what size theater you're operating at, right? So if you're a very small company, it may be raised through private funds and donations, and then you hope to make that money back through ticket sales. That's how the smallest companies are going to operate, and they'd be able to get a few grants. And then when a company is a little larger, and if they've been around for a while, then hopefully the money that they're generating from one show is helping support the process for the next show. And so,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re always looking for money. So they're selling tickets, but they're also looking for donors from companies. They're writing grants from foundations, from the government, but not so many from the government, but also finding individual donors. So there'll be lists of that. Some of the plays that I'm involved with through Plays in Place are slightly different because they are funded by a museum. So that museum also has to raise money, but they're putting up a budget for something that might be running for a while. So like I have a 2-person play that runs at a museum 3 days a week, 3 times a day, and it will be as part of the museum experience, and that will run for 3 months. And so the budget for that whole program is about $25,000. And that money is going to come from the operating budget of that museum, but they have done theater before, so they can go to their donors and say, look, if we want to run this kind of program, we need you to give us $10,000 to make this work.
when I've done other projects at that same museum, so excuse me, it was like a nighttime program. Then the ticket sales were doing a lot, but we did one that we had a partnership from the National Park Service, which is a government organization, but not an arts organization, but they were a park program, and they wanted to put some money in to give some money for this building that's on this national site. So it can come from a lot of different places. And just a question around the book. These plays, we didn't produce them ourselves, but they did all have to be produced in Boston at one time. So they had all had fundraisings and they all had been produced. Does that answer your question? Yeah. 네, 고맙습니다. 네, 박재현 선생님. 네, 저는 성북 이름이 너무 길어서 네, 공유 성북 원탁 회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패트릭한테도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여러 말씀 중에 아까 민세롬 연출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이제 협력을 해서 어떤 공간을 운영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결국엔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극장의 가동률을 질문을 받았고 대답을 가동률이 아니라 방향성을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우리 알지만 행정에서는 어쨌든 수치로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자체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성과 측정에 대한 방법론들을 좀 만들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동시에 이제 패트릭한테도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3가지 미션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뉴 잉글랜드 지역 내에서 신작 수를 늘리고 새로운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 수를 증가하고 뉴 잉글랜드 지역 신작을 지역에 홍보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3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 새로운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 수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관객 수를 증가한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관객한테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방식의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도 있고 너무너무 난해한 작품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연극의 다양성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 3가지 목표 달성을 모두 하는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서의 어떤 이 목표 달성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작품의 그런 실험적이고 관객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작품들까지도 수용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의 목표를 달성하시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끄럽지만 아직도 저희도 확실한 방법을 찾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몇 가지 지금 떠오르는 거는 일단은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성과를 평가한다고 할 때 평가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니까 성북문화재단과의 협치 구조를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성북문화재단이 평가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같이 책임지는 구조로다가 만듦으로써 이제 아까 이걸 우야는고자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이 협치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영역들이 좀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극장 테이블에 들어왔었는데 극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장 워킹그룹 안에서는 최대한 아까 얘기했던 이게 극장 아예 비워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 형태의 기획들을 갖다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행정 안에서 이른바 그런 방식의 기존의 행정안의 평가의 틀에 비추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가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 주는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공탁이나 이제 민간 주체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다 악이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을 위한 성과이냐라는 그 철학과 논리들을 개발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령 지금 이제 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아래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미인도 같은 공간들 같은 경우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공간 컨셉 자체가 이제 공간을 최대한 비우고 쓰고 싶은 사람이 쓴다. 막 이런 컨셉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특정 시기엔 되게 몰리기도 하고 비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관율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의회에서 압박도 있고 이렇게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내가 왜 이 공간을 비워두느냐에 대한 우리 나름의 이유를 아까 말씀하신 그 철학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들을 갖다 계속 만드는 거 말고는 저희들 지금 당장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드는 게 저는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뭐 이렇게 극장에 뭐 구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되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워딩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고, 그것들을 사실은 이제 공탁 안에서는 기획자라든가 아니면 그 박지원 선생님처럼 이렇게 프로듀싱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갖다가 되게 의도적으로 좀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재단의 그런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있고,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에 걸맞는 평가 지표들이 좀 나와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저희들이 창조문화도시위원회 같이 이제 구청장 뭐 산하자문기구나 이런데 같은데 이제 저희 공탁 멤버들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그걸 갖다 좀 드라이브를 걸고 논의를 붙이고 하는 작업들은 또 그 외적으로 또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좀 극장 상황이나 미인도 상황은 비교적 잘 엄호를 재단에서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참여하는 예술가들도 그거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그냥 아이씨 왜 우리가 너희들을 평가하기 전에 따라 이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하는 활동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적 합의라는 맥락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o I want to make sure I understand your question, but the big question is around, so how can we achieve our goals, but especially around how do we increase audiences through what our programs are. And I would say it is, and also while encouraging the production of experimental work and things that maybe are less accessible. I think on our end, we're interested in encouraging all kinds of work and audiences for all kinds of, we're really focused on new work, right? So no matter how accessible or inaccessible it is, but a lot of what I think at the point we're at now with our audiences is still about building awareness in the public, so that if the public, no matter how easy or hard a work is to access, people can't go see it if they don't know about it, and if they're also not in the habit of going to new plays. So I think first we need to get people in the habit of going to new work by making sure that they can know about it. So our newsletter makes sure that people know what's happening, and I think when we can release studies out to the public showing that new plays is an exciting thing, it gets the public thinking, oh, this is maybe something I want to do, and maybe they will start to explore other work that they might not normally see. And that's what we want people to see, that as something that they're willing to try. But they can't do it without awareness. So that's, I think, our newsletter is the main thing we do there, though also bringing together other theater artists is also just as important, so that we're building awareness between different theater artists. And what my hope is that we can keep encouraging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that are doing different work, so that they can share mailing lists, or they can, through social media, reach out to other people's audiences and say, look, there's interesting work coming here. Also, maybe you should check out here. And I think we're seeing more of that. And so anything that we can do to be a facilitator for that kind of thing is, I think, helping advance that mission. And, it's hard to know when we do our data surveys for the next years, have we had an impact? Can we actually measure whether we've succeeded or not? It is probably difficult to prove. I don't know if it's a success, do we take responsibility? If it's a failure, do we say it wasn't our fault? It's probably hard to factor ourselves into that equation. But I think that's the most we can do now with the resources that we have. 저는 패트릭 가브리지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보스턴에 있는 그 300석 이하의 공연장들,
우리 개수가 얼마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좀 패트릭 자신에게 운영의 방향이 좀 인상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좀 우리에게 시사할 만한 바가 있다고 좀 소개해주고 싶은 극장이 혹시 있을까요? I think it's a little difficult for me. Like, I don't have the number off the top of my head. We know that there are, say, in Stage Source has more than 200 theater company members, and most of them are much smaller than 300 seats. So 300 seats in our city is a pretty big theater. So there are probably only a handful that are that big. So most of them are small. And most small theater companies are operating in rented spaces, this size or smaller. And kind of eking out an existence. I think there's a company called Company One that does some new work but exciting work, and I think you all would be very interested in them, in that they're very community connected. That's a really important part of their mission, but they're also interested in exploring themes and topics for communities who are underserved, who often don't get to see theater about themselves,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And they have very high artistic standards, but a fairly small budget. But they also have an active youth program, and I think all the theater companies that are potentially successful in the long run are bringing in young people. This Company One also has a new play lab. So they're encouraging writers at all different levels. So people who have thought about writing, but then also writers who are developing their careers a little more, get mentorship from other playwrights in the program. So I think they're doing a lot. I think they're a great model of a company that's very community focused, but does a lot of other things. I think there's a kind of a medium-sized company that they seat maybe 200. Central Square Theater is a very interesting company, in that they are a partnership of two theater groups that banded together to build a theater in Cambridge in partnership with the University MIT. And so all working together, they made a really nice black box that can probably seat maybe a 200. And they have strong partnerships with MIT as an institution, so they do a lot of science-based plays. They also do a lot of educational theater. They have a strong program in the summertime for students to practice acting and do things like that. I think that they're also very community focused in that way. So I think those are two in particular that I think you would be very interested in. 네, 또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네. 네, 저 패트릭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왜요, 패트릭 아저씨? 이제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지역 재단,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스턴 파운데이션 같은 이런 지역 재단의 유형을 성북지역 안에서 만드는 것, 이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한국 같은 성북문화재단 같이 공공기관이 사실 이제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신 여러 예에서처럼 한국도 좀 이렇게 민간 영역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것들이 훨씬 더 좀 높은 수준의 자율성들이나 창조, 그런 새로운 예술들을 좀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나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처럼 기부금 문화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 파운데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렇게 구조이고, 이제 또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요건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좀 제도적으로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만약에 민간 영역에서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그런 재원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험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think I wish I kne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and everyone in Boston wishes I kne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And actually, that is what the question you're asking is something I am trying to figure out for new plays in Boston, and that's how can we start a fund? Like I mentioned this before, like how can we start a fund that I can go to donors, essentially our own foundation, and say, give us money to create new plays in Boston. You know, how can we do that? I don't have the answer for that yet, but part of it is, but actually part of what I think I have to do first with the New Play Alliance is I need to do some projects that show success before I go ask for money. So that's partly why we did that book, is that when I go to a donor now, and I can have that in my hand, and I can say, look, we did this, and it's good to have things that you can point to as accomplishments. That's the hard thing about raising money and setting up things like this, is that no one wants to give you money until you succeed, but you can't succeed until you have some money. So I think it's very important, right, to find projects that you know you can do successfully with limited amounts of money first. So whether it's setting up a festival that has strong community relationships, or publishing a book, or finding something like that, so that when you show up to that foundation, you're saying, look, we know how to do stuff. We can accomplish things. Imagine what we can accomplish with more. But I think that's been my strategy so far. And we're going to see if it pays off in a few years, I think. But it's continuing to build a record of success first, and then make my case for why we think we can do more with more money. I think the Mellon Foundation has been particularly influential. I think it's something for you to look at, actually, is there's an organization called HowlRound. I'll have to show it to you, but it's Howl, HOWLROUND, and they're an online theater magazine. That's one thing they do that covers all kinds of things nationally, but they also are doing convenings of theater artists from different communities from across the country to talk about different things. They have a really interesting association. They're funded through the Mellon Foundation partially, I believe, but they also have associations with Emerson College in Boston. So they've put together some partnerships to create these kinds of things. They're people I think that you would be interested in talking with. I'd like to, have you talk to them, because I think and I wish I knew their secret, but I think they're good at getting money to do these kinds of projects, and they're very interesting to watch. 네, 아까 잠깐 언급한 보스턴 재단과 성북문화재단은 굉장히 다릅니다. 성북문화재단은 기금이 없습니다. 보스턴 재단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민간 재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금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펀딩에 관련해서는 확실히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민간의 그 기금이라든지 재단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고, 한국은 지금 뭐 재단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다시 이제 공공재단이 많고, 민간의 재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재단들이 많다 보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좀 계속 뭔가 발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네, 성북에서 가장 성공한 우리 배우 이명섭 독털. 네, 안녕하세요. 연극 배우 이명섭이고요. 그리고 정릉 일동 주민입니다. 그리고 또 공유성보 원탁회의 4기 공동위원장입니다. 아무튼 좀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네. 궁금한 게, 저는 약간 스타 플레이어 그 배우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지역 문화예술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뭔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친구들과 또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또 생활도 하면서 예술 활동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컨텐츠로서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관객하고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랄까 그 전에 노지에서 그러니까 메이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무대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는 뭐랄까 훨씬 야생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작을 할 때. 네. 다만 그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 공연이 끝났을 때 어떤 허탈감이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로 들어와서 이제 연극을 했을 때는 뭐랄까 굉장히 좀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좀 안정감이 생기는지 옛날 같은 알 서 있는 이런 컨텐츠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다만 그 이상의 그 뭐 어떤 뜨뜻 미지근한 뭔가가 좀 발견돼서 이제 그런 뭐 좀 장점을 찾아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마을에서 또 그러니까 1, 2번 질문 나눠서 하지 않고 좀 붙어서 한다면 첫 번째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약간 그 지역 문화예술에 활동하는 그 예술인들이 어떤 콘텐츠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20년간 살아오시면서 보셨을 때 이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아티스트들은 이런 장점을 가졌었는데 이 지역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같이 연대하면서 어떤 콘텐츠로 좀 바뀌었는지 좀 뭔가 태도가 바뀌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점점 관객도 저는 이제 뭐 그 전에 불특정 다수에서 점점 관객하고 거리가 가까워져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는 완전 관객과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뭐 내 친구의 동생이라든가 뭐 내 건너편집 슈퍼 아줌마라든가 뭐 이웃이라든가 점점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원치 않게 일단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공연도 보러 오시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관객이 오히려 나가서 할 때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도 역시 아까 650명의 그 관객이 있다고 하셨고 거기에 이제 메일링도 보내시고 신작들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관객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예를 들면 전혀 모르는 분들인지 아니면 밀접한 분들이 기반인 건지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새로운 관객을 유치하는 거에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I think that varies a lot company by company. So our list is serving many different theater companies. So I think our list is hopefully adding new members to a company. So if a company is building a sense of community, hopefully we bring some new awareness to people who are either already in their community or might want to go anyway. So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as a New Play Alliance, that we can help do, but maybe only on the edges. Why I think that's the community. I think you're right that theaters do best when they connect with the community around them. And I think the ones that last the longest do develop a community, whether it's in their neighborhood or a community of like-minded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at kind of content that theater is putting on. So I think of and it may not be new work. So it may be there are companies that are very successful in Boston that put on, work that has recently been successful in New York, but they're reaching an audience that wants to see that kind of work, and they build it. And I think they get to know their audiences over time. I think some of them do. In terms of, do we know everybody who's on our list? No, but a lot of those people are either part of the community or really active audience members. And then I'm in a strange position because I'm mostly a playwright more than a producer. The producing work that I do, again, is mostly at museums, which are not theater those people are not going to, like the museum piece that I have up right now, those people are going to a museum and they happen to see a play. So they're kind of accidental audience members for us. We start to get to know them, but most of them are tourists. Some of the other audience work I've done with museums has been, if it's a nighttime show, it is bringing in local audiences. And some of that work has been very exciting for me because those were shows where we didn't
know who was going to come to these plays, and what we found were they were people coming. This was a history play about an important thing that happened 250 years ago, and we did it in this room where this event took place 250 years ago. It was a very exciting, immersive experience. What was fun about building an audience for that was that these were not people who just go see plays. They were people who were interested in this because it was related to their town, to their community, and they came in and they said, wow, I don't usually like theater, but I like this. Or we had people come to say, I like theater, I don't usually like history theater, but I like this. So I think we were starting, that was a good experiment that paid off in terms of finding like, oh, this is something our community really wanted to see. And the museum paid attention and they said, we're going to do more of this kind of thing. But I think all the successful companies in town really are working on figuring out who their audiences are and getting to know them. And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But again, like I said, for me, I'm working with many different companies, so there are lots of different communities, which is hard. But Boston's also a small city. What I think one aspect of community we do have that's really strong that I'm sure works the same way here is I think our theater community is a tight community. So I think actors know each other, and people don't just work in one company. So in Boston, someone may be an actor in this company and a dramaturg over here, and they might, or an actor might work in 3 or 4 different companies. So there's a lot of mixing going on. So there's a central Boston theater community that is strong and supportive, I think. And then within each of the companies, there's also their own kind of families that grow around theater. Does that make sense? 네, 혹시 한 분만 더 질문이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잠깐 방금 나온 것 중에 관객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 지역에서의 관객의 문제. 제가 최근에 8월 초에 중국의 산동성이라는 데를 서문연 차원에서 방문을 했어요. 그곳은 굉장히 한국만큼 더웠던, 그러니까 일종의 너무 더운 그 지역이었는데 여름이어서 야외에서 그 공연을 했어요. 그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그 산동성에 그러니까 주도가 있고 약간 우리로 치면 군 같은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을 하는 곳에 저녁에 한 8시쯤에 땀이 그냥 주르륵 흐르내리는 그 시간에 한 1000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이 와서 공연을 보더라고요. 약간 경극과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공연이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5살, 6살 되는 어린아이부터 80대, 90대 가까이 되는 그 할머니들까지 모든 세대가 와서 이렇게 공연을 보는 이 힘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동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이런 공연들을 알고 싶어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공산당 강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의 관객 개발이라는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극을 정말 좋아하고 연극이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관객을 개발하는 문제와 지역에서 공연을 보고 공연을 즐기고 관객으로서의 뭔가 지역 주민들이 뭔가 거기에 이렇게 합류하는 것으로서의 관객 개발이라는 부분은 한번 좀 그 층위를 넣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스턴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마칠까요? 어떻게 선생님들 한마디씩 좀 하실까요? 하장원 선생님 박지 선생님 먼저 하시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관객과 창작과 관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 저는 이제 국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꼭 이제 서울과 만약에 지역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전에는 모든 교류가 서울을 통해서 가는 교류의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교류는 특히 국제 교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요? 꼭 서울을 통할 필요 없이 마치 그냥 서울에서도 지역에서도 성북에서 보스턴으로 바로 교류가 가는 것처럼 부산에서 바로 일본으로 교류를 하고 화천에 그 공연지
그 집단 뛰다 같은 경우는 화천으로 가서 화천에서 굳이 서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일본이나 인도랑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류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지역 기반으로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일본의 시즈오카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그 극장의 가장 큰 자랑이 초연을 항상 지역민에게 먼저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북구에서 어떤 아티스트가 작업을 하는데 정말로 좋은 작품의 초연을 남산 아트센터나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굉장히 큰 자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관객, 내 지역민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관객들이 이 훌륭한 작품을 내가 제일 먼저 봤어. 우리 지역에서. 라고 하는 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는 창작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지역민들의 자부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시즈오카라든가 특히 이제 영국의 맨체스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도시에서 지역 기반의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어떤 창작에서의 지역민과의 만남, 관객으로서의 만남으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더 하실 말씀 있어. 방금 발제했던 내용의 어떤 마무리 발언 같은 건데요. 그래서 좀 오늘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쨌든 지역의 거점으로 지금 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이 극장의 미션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좀 바람하는 것은 사실 제가 패트릭 가브리지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저번 주에 공연까지 올리게 됐던 건 그냥 2년 전에 인천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에게 마음에 들어서 단순히 그 이유 하나로 둘이 서로 메일을 주고받게 됐고 2년 동안 서로 시간을 쌓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것이 뭐 지역을 위한 일이든 어떤 극장을 브랜딩하는 측면이든 그러니까 어떠한 명제나 그 테마를 두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엮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쉽게 하는데요. 극장이라는 공간이나 이쪽 공연예술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동시대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시선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장이라고 하는 장소가 저는 그것이 지역에 있던 아니면 뭐 서울 중심에 있던 무엇인가 다른 종류의 인위적인 미션이 아니라 동시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공간이고 그러기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그러니까 제 세대의 작업자들은 전 세대로부터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공간을 많이 물려받지 못해서 지금은 극장 매뉴얼이나 만들고 있지만 그 매뉴얼이 극장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종류의 매뉴얼이 아니라 정말 첨예하게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시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들과 좀 더 밀도 있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종류의 저는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 있는 극장이 비단 아까 박지선 PD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서울이 아니라 어느 기관극장이 아니라 저는 아주 작은 지역 이 공연장도 그런 경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패트릭과 저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까 또 최은혜 편집장님 얘기를 좀 빌어서 무엇인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관객을 만난다고 하는 일, 관객을 개발한다고 하는 일이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그 자연스러움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좀 안고 가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패트릭을 굳이 사실 다른 장소에서도 저희가 소개할 수 있었는데 굳이 성북 이 극장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대학로에 지금 많은 연출가들이나 작가들이 저도 당장 다음 달에 또 대학로에서 작업이 있지만 너무나 다양하지 못하고 좀 획일화된 기획에 획일화된 경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배우가 되고 연출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개별적이고 다양한 성장 환경이 계속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희 리그가 계속 다양해지지 않고서는 더 다양한 예술가들이 나올 수 없겠다는 어떤 그런 자기 인식이 있었고 그것이 꼭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절실함이나 절박함도 좀 이 지역 안에서 오늘 포럼 안에서 비단 오늘은 저희가 성북문화유산과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얘기까지 담지는 못했지만 좀 이 포럼을 좀 주최했던 여러 가지 좀 함의에 좀 같이 계신 분들이 담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패트릭에 대한 공개적인 사랑 표현을 이렇게 또 하셨으니까 패트릭도 답변을 한번 마지막으로
Yes, I am very grateful to Saram for being my friend and for bringing me back here to Korea. It's been a wonderful experience to me. The show was fabulous, so I was really lucky for that. But I appreciate, and I think he's right, that we share a common interest in being involved in our community, in both our neighborhood but also our artistic communities. And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is so important, and it's exciting for me. I appreciate so much being invited to be here, and really excited to hear about the projects that are going on, and to know that there are equivalents. So we have a small theater alliance in Boston that's very much like what you do, and your roundtable, I think, is also very similar to how the New Play Alliance work. Though we're focused on new plays, the way it operates, I think, is fluid and flexible, and I think that's the kind of thing we need to do. And I'm so excited to learn about these international ideas that are very challenging about giving up artistic ownership and being generous. I think that spirit of generosity to our communities with artists is so important, and how do we open ourselves up to that? I think, you know, for me personally, I hope I can bring back these ideas with me back to Boston and find a way to bring some people with me to Boston from Korea to show kind of what you're doing. Because I think what you're doing is very exciting, and I appreciate the support that the Sungbook Foundation is giving so broadly. I think our artists would be very jealous at some of the levels of support that you have. But I think also I want Americans just to see. I just have found Saram and his friends and the Korean people just be so warm and generous to me, and I think that is very much appreciated and would be appreciated by my friends too. So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저도 끝으로 한마디만.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아까 박지선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확 와닿았던 게, 이게 결국 철학의 문제일 것이라는 얘기가 그 지금 아까 뭐 질문 드렸을 때 동네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저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저희가 저 친구가 이제 이쁘로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활동이 이게 아트야, 약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뭐냐면은 이제 그냥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삶 자체가 변화하는 거를 되게 몸으로 체감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운동이나 아니면 이런 그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제 지역 활동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던 배우로서의 이명섭의 연기의 모습과 지금 지역 동네 친구가 된 이후에 활동의 모습에 또 변화가 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철학의 문제가 결국에는 삶의 가치라든가 삶의 기저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좀 이렇게 전복하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 과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까 패트릭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잘 못하는 게 그런 거를 잘 정리하고 모아서 소개하고 알리고 얘기하는 걸 잘 못해서, 사실 오늘 이 자리도 되게 민세현처럼 되게 캐주얼하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런 약간 격식 이렇게 통역 놓고 이렇게 격식 같은 자리를 만들었던 것도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남겨서 좀 이제 좀 쌓아갈 때 시기가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패트릭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 개개인의 경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활동의 좀 약간 철학들 이런 것들과 잘 만나서 좀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무리하게 좀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라도 이미 일단 오셨으니까 패트릭은 이제 공유성모원탁회의 친구로서, 회원으로서 앞으로 보스턴 지사 약간 멤버로서 그래서 예, 이후 잘 그렇게 지내면서 같이 고민을 나누는 또 한 명의 친구가 생겼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늘 오신 분들도 몇 분 안 남으셨지만 이제 그런 친구로서 앞으로 좀 계속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할 얘기를 거의 다 해서 그 작년 7월에
도종환 문화부 장관님이 여기를 장관이 되자마자 처음 방문했었어요. 문화부 장관으로서. 그래서 그때 이제 민세롬 연출도 있었고 극단 청년단이나 그다음에 그때 있었던 화학작용 그 청년 연극인들 축제 그 같이 관람하시고 밥도 같이 먹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죠. 그 사이에 무엇이 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장관님이 조만간에 오늘 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해서 들으셨다면 방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 패트릭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또 보스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저희도 이곳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앞으로 조만간 언젠가 다시 또 만나서 그동안 변화된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북에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동네 친구라는 표현이에요. 그 친구라는 표현이 사실은 누군가는 재단의 직원이고 누군가는 예술가이고 누군가는 주민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역할과 직함과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서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 성북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플로 발표해 주시고 또 초대에 응해서 이렇게 또 발표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후에 또 있는 네트워크 파티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그 다 같이 단체 사진 한 번만 좀 찍겠습니다. 기념으로 앞에서. 네, 오늘 아주 사진을 가장 잘 찍는 그 대한민국에서 사진을 가장 잘 찍는 동명 작가님이 오셨는데, 네, 마침.